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하마스의 재래식 로켓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뚫리면서 우리 군 방어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안보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득표율에 따라 지도부 책임론도 불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전국도 요동칠 가능성이 큰데 여야는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충돌로 2,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가자 지구를 봉쇄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공격한 국경 마을을 공개했는데 영유아 시신들도 여러 구 나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192명이 국적기로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가족들은 공항에 막 도착한 귀국자들과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광주광역시 등에서 추진하는 정율성 기념사업의 즉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존의 정율성 기념사업도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 침대와 매트리스, 베개 등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대대적인 리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제가 됐던 제품의 회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데다 중고 거래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후에도 높고 파란 하늘이 펼쳐지면서 가을 장출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고 동해안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이는 만큼 건강과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도 요동칠 가능성이 큰데요. 여야는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투표율이 어떻습니까? 네, 선관위가 집계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오후 1시 기준으로 35.9%입니다. 앞서 본 투표율만 발표됐던 오전과 달리 오후 1시부터는 사전 투표율 22.64%와 우편을 이용한 거소 투표율까지 합친 수치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번 선거에 당력을 쏟아부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며 투표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통 보궐선거 투표율은 30에서 40% 수준인데 오늘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 선거 유불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강서구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며 전체 투표율이 50%를 넘어설 경우엔 김태우 후보에게 승산이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종을 울리려는 민심이 높은 사전 투표율로 나타났다며 진교훈 후보가 두 자릿수 이상 득표율 차이로 승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곧바로 개표가 시작되고 당선자 윤곽은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승패와 함께 어느 진영이 얼마나 표를 얻었느냐도 내년 총선 수도권 표심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로 2일차를 맞은 국회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법사위와 정무위, 교육위, 복지위 등 모두 8개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오늘도 곳곳에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정감사는 증인 불출석 문제 때문에 오전 한때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숙명여대 총장, 국민학원 이사장 등 대학 관계자들이 불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한편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한동훈 장관에게 법무부의 인사 검증이 부실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역공을 폈습니다.
이외에도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를 계기로 여권에서 운을 띄우고 있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9.19 합의가 대북 방어 태세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급파해 이스라엘 지도부와 면담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영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양측의 사상자 수 이제 모두 합치면 10,000명에 이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1,200명으로 늘어났다고 이스라엘 공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도 사망자가 9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와 여성도 포함됐으며 부상자는 4,25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돌 닷새 만에 양측 사망자는 2,100명, 부상자는 8,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측의 사상자 집계와는 별개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무장대원 시신 1,500구를 발견한 데 이어서 가자지구 공습도 지속하고 있어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하마스가 침투한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참혹한 학살 정황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지난 7일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감행한 이후 이스라엘 집단 농장 곳곳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영유아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또 일부는 참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크파르 아자 키부츠에서는 아기를 포함해 온 가족이 집안에서 총에 맞아 몰살된 사례가 군 수색 과정에서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만 49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고 또 일부 어린이는 참수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크파르 아자 키부츠에서 1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하마스에 학살됐다고 AFP 통신에 밝혔습니다. 크파르 아자의 군 관계자들은 정확한 사망자 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베에리 키부츠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면서 수백 구의 시신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인근 남부의 베에리 키부츠의 경우 전날에만 100구 이상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전 세계에서 예비군을 총동원하고 있다고요? 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지상군 투입을 고심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예비군 36만 명에 대한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는 5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이스라엘 정부가 항공편까지 추가해가면서 독려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과정에서 하마스 고위 간부 2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정치국 고위 간부이자 내무 책임자인 자카리아 아부 마하마르가 전투기 공격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마하마르는 하마스 의사결정권자 가운데 한 명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테러 활동 계획에 관여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하마스 경제장관인 주아드 아부 슈말라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하마스 관계자의 말을 빌려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가 공습을 당해 지도자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레바논과 시리아 등 인접 국가로 확전될 양상도 보인다고요? 네, 시리아가 현지 시간 10일 이스라엘에 박격포 공격을 가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시리아에서 다수의 박격포가 발사돼 그 일부가 이스라엘 영토 내 공터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리아의 발사 원점을 향해 대포와 박격포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분쟁이 시작된 뒤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 교전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날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포가 발사됐는데 하마스는 자신들이 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나선 미국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도 확전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비상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긴장 악화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12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가자지구로 잡혀간 모든 인질의 안전한 석방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 고위급 지도자들과 면담하게 되는데 미국이 이번 사태에 어느 정도 관여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격을 주도한 하마스가 어떤 단체인지도 관심입니다.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을 뜻하는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인데요. 아랍어로는 용기란 뜻도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로부터 해방과 이슬람 국가 건설이 하마스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마스의 시작은 1987년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게 1차 인티파다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후 하마스가 공식 설립됐고 무장투쟁을 주도하며 대중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2005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뒤에는 하마스가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요. 2007년 가자지구에서 원래 집권 여당인 온건 파타를 몰아내고 독자적으로 가자지구를 통치해왔습니다. 이후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걸로 보였는데요. 특히 빈곤층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과 교육 사업을 벌이며 팔레스타인 주민의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각에서도 하마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요. 서방의 일부 젊은 세대와 진보 진영은 하마스를 이스라엘 탄압에 맞선 자유의 투사로 본 겁니다. 하지만 이번 기습 공격으로 하마스가 자유의 투사인가 테러 단체인가에 대한 답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마스는 생후 9개월 영아부터 85세 노인까지 수많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와 납치, 또 살인을 자행했고요. SNS에는 납치 영상까지 올리면서 공포를 키워 정당성이 없는 테러 단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마스에만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 올해 9월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사람이 최소 227명에 달했지만 서방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또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극우 정권이 출범한 이후 가자지구 봉쇄 강화로 인한 거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하마스가 억류한 민간인들을 사살하거나 처형할 경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무고한 민간인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비판 여론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현지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190여 명이 국적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가족들은 무사히 돌아온 귀국자들을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아내와 3살배기 막내딸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가는 남성. 가족을 품에 안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먼 길을 온 아내 얼굴에도 비로소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잠깐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항됐다고 했을 때는 이제 잘못되면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대사관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출발한 우리 국민 192명이 귀국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빈 비행기를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분에 이렇게 잘 귀국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귀국자 대부분은 예루살렘을 찾았던 성지 순례자들입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진 가자지구와는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도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경보가 나오는 등 이전의 소규모 분쟁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말합니다. 대피소로 피해라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 피하라고 하는 경보까지 나서 지하로도 가고 있습니다. 또 노선이 무더기 취소되며 현지 공항 입국장은 한산했지만
이스라엘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출국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전합니다. 출국하려는 그런 사람만 막 바글바글해. 이렇게 한산하지 않아요. 굉장히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가는 사람만 있지. 이스라엘에 단기로 머무르던 우리 국민 480여 명 중에 190여 명이 귀국한 가운데 다른 여행객 50여 명도 육로나 항공편을 통해 이스라엘을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나머지 단기 체류자 230여 명에게도 출국 방법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으로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무사 귀환을 바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항공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새벽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납치돼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미국인의 가족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들의 무사 귀환을 호소했습니다. 납치 당시 어머니와 통화 중이었다는 아들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합니다. Both my brother and my sister were on the call with her as the terrorist barged into her home. 이스라엘에 일하러 갔다 실종된 태국인 아들의 어머니는 무사 귀환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ก็หวังอยากให้ลูกและกลับมา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แม่ก็หวังแบบนี้แหละ 이번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 내 외국인들도 많이 숨졌는데 태국과 미국, 네팔인 등은 각각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프랑스인과 아르헨티나인도 각각 20명 넘는 사망 실종자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특별기를 급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오는 12일과 13일 특별편 여러 편을 운항해 이스라엘에 남은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도 12일 에어프랑스 특별 항공편을 띄워 자국민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공군기 2대를 보내 자국민 200명을 10일 오전 로마로 대피시켰으며 민항기 한 대도 곧 베로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아르헨티나는 이스라엘에서 하루 3차례 공군기를 띄워 자국민 1,200명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 상황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지가 됐다는 비판을 받은 X, 트위터 트위터가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X 보안팀은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최근 며칠간 X에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에 관한 게시글이 5천만 개 이상 올라오고 있다며 X 경영진은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X 측은 폭력적이거나 혐오 표현 게시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하마스와 연계된 걸로 확인된 계정이나 X의 트렌드 키워드 조작을 시도한 계정 수백 개를 삭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인수 이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규제를 완화해온 X가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 전쟁에서 X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의 주요 발원지가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데 따른 충격으로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1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전날보다 0.47% 하락한 배럴당 85.9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인 9일에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4.3% 이상 오른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2.8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커져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로켓포 발사로 아이언돔의 취약점이 노출되었고 북한의 방사포, 미사일의 대량 공격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한 기습 공격입니다. 접경 지역 일부를 강점하고 인지를 확보하면서 감시 체계를 회피하고 기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국내 SNS를 활용한 심리전으로 혼란을 유도하면서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도 지금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는데요. 곧 지상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분쟁이 장기화하고 민간인 희생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의 패러글라이딩 침투와 로켓 5,000발에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뚫렸는데요.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시스템이 괜찮은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련해서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무장단체 하마스 대원이 북한 측에 이 로켓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맞아요, 그게? 예, 일단은 형태와 네. 뭐 생각하던 F7, 그 북한이 이제 과거에 이제 중동으로 이제 대규모 수출했던 F7으로 이제 거의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화면 나오는 예, 그렇습니다. F7이라. 예. 뭐 북한에서 7호 발사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 그 RPG7입니다. 뭐 RPG7을 약간 변형된 상태인데 RPG7은 어떤 RPG7 뭐 대전차 로켓이죠. 네. 뭐 전차 또는 이제 뭐 그 전차 파괴 무기. 전차를 파괴하기도 하고 예. 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벙커 예. 이런 걸 파괴하기도 하는데 아주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래 네. 우리가 보면 그 중동지에 보면은 저 어깨에 딱 걸쳐서 쏘는 그렇죠. 거죠? 뭐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고 옛날 중동전 때는 이스라엘군도 사용한 저 무기가 되겠습니다. 예. 워낙 간단해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죠. 예. 저 무기가 이번 공습 때 그럼 어떻게 활용된 겁니까? 이번 공습에는 이제 카삼 로켓이라 해서 이제 그 하마스가 이제 수제로 거의 제작한 로켓이 사용이 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장벽을 돌파할 때 그 뭐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를 공격할 때 쓰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최종 확인된 게 아니라서요. 이게 그 북한이 수출한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우회적으로 뭐 이란 등지에서 받은 것으로 보세요? 이란 등에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원래 예. 북한과 이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군사적으로 과거부터 상당히 밀착돼 있거든요. 네.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북한 무기 체계 뭐 수출이라든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상당히 많은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무기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관심을 가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동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이란도 수출하다 걸린 적도 있고, 지금은 대북 제재망이 워낙 촘촘해서 과거치 화물선에 숨겨서 이제 수출한다는 게 좀 어려워지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유엔 대북 제재 보고서에 따르면 좀 창의적인 방식, 뭐 합작 회사, 유령 합작 회사 같은 걸 세워가지고. 뭐 수출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란 통해서 흘러갔다면 얼마나 많은 양이 유통이 됐을까요? 글쎄요, 그 이란 통해서 흘러갔다면 많은 양이 유통됐을 거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건 F7 같은 경우는 워낙 단순한 무기고 과거에 보면 불세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이 있습니다. 불세요. 예, 그 같은 건 더 위력적이죠. 그런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 이제 하마스로 흘러간 것이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저 불세 대전차 로켓, 미사일입니다. 불세. 불세 2가 흘러갔었죠. 예, 그랬었군요. 저거 같은 경우는 뭐 레이저 유도뿐만 아니라 유선 유도가 되니까 정확도가 상당히 높죠. 유도 무기예요, 저게? 유도 무기입니다. 지금 저 전차가 폭파되는 사진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자,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 중에서 우리 군이 가장 걱정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장사정포잖아요. 장사정포 무기가 보통 북한이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뭐 북한에 가진 모든 포가 장사정포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예. 장사정포라고 규정하는 거는 사거리가 40에서 60km까지 날아가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제 170mm 자주포. 네. 요게 또 장사정포고요. 예. 그 다음에 240mm 방사포가 이제 두 개가 장사정포인데요. 그렇군요. 수도권 서울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거는 약 지금 340여 문 이상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평도 그 포격 때 그때 사용했던 무기는 뭐였었죠? 그때는
240mm급은 아닌 것 같고요. 122mm급으로 좀 작은 것들. 방사포. 예, 방사포입니다. 예. 사용되었지요. 지금 장사정포를 북한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시간당 한 16,000발까지 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발사를 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어떻게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시간당 10,000발을 완벽하게 방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래픽에 나오는 LAMD라고 해가지고 지금 2026년까지 지금 아이언돔하고 유사한 체계입니다. 그걸 이제 국내 개발하기로 지금 결정돼 있고요. 이거 이전에는 이미 우리가 대화력전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전방에 보면은 북한군이 다 갱도포병이거든요. 갱도포병이라 갱도포병에 이제 굴 속에 있는 거예요. 굴 속에 있다가 싹 나와서 쏘는 거예요. 쏘고 이제 숨고 이렇게 하는 갱도포병들인데 뭐 갱도문이 열리거나 북한이 이제 공격 준비가 임박했다 하면 우리가 대화력전 계획을 발동시켜 가지고 갱도를 파괴시킵니다. 그 과거에처럼 이건 좀 약간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가 제이담이라고 도입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 갱도포병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워낙 정확도가 높은 이제 폭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북한군이 갱도를 많이 판 거예요. 구멍을.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갱도포병에 왜냐하면 구멍을 다 막아버리면 이제 그 포는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회 구멍을 또 많이 파면서 구멍을 이렇게 여러 군데 파서 그렇죠. 어디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게. 근데 지금 한국 육군 이제 포병 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갱도 포병을 이제 포마다 다 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방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제 공격, 선제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돌아가죠. 아이언돔 있잖아요. 아이언돔. 예. 그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철의 지붕. 이렇게 완벽히 방어를 한다. 그래서 아이언돔이었는데 뭐 한 20-30발 정도는 방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워낙 많은 로켓이 날아오니까 방어를 제대로 못한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언돔의 이제 방어 역량을 이제 초과한 건데요. 뭐 이스라엘도 이제 만약 이렇게 대규모 기습 공격이 이루어질까로 미리 이제 파악이 되었으면 선제 공격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군의 강점이 뭐냐면 방어가 아니고 선제적인 대응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로켓이 발사되기 전에 다시 대응을 한다 이건데 이번에 대응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옛날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감청을 합니다. 포사격 준비라는 감청이 들리면 바로 포로 쏩니다. 무전만 듣고. 선제 공격이라고 하면 원점을 타격하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무전이 들리면 바로 포격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아이언돔이 잘 막아줬어요. 근데 아이언돔이 보면은 그 아이언돔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지금까지 보복 공격을 안 한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피해를 그렇게 안 입었으니까 국민들이 보복 공격을 할 필요가 여론이 들끓지가 않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가자 지구의 폭격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좀 하고 있죠. 하마스가 아이언돔이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포격을 퍼부은 건가요, 그러면?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지금까지 하마스가 공격을 하면서 몇 발을 쏘니까 90%가 요격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1000발을 동시에 쏘면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 혼란에 빠뜨렸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육상, 해상, 공중으로도 해상으로도 보트 타고 침투하다가 하는 거 있었고 글라이더에 모tor을 달아가지고 침투해서 하기도 했었고 방벽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순식간에 오토바이나 차량 들어가서 민간인 납치까지 하게 된 거죠. 자, 우리나라도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방어망이 있고요. 저 이스라엘도 보니까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방어망이 있다면서요. 아이언돔은 저고도 방어망이잖아요. 지금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이제 10km 이하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갖추고 있는 그 아이언돔을 우리도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언돔의 개발도 보면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이제 뭐 이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에로우라는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에로우, 화살. 그렇습니다. 그건 한 고도 한 150km 정도 올라가는 에로우인데 요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저축 요격 체계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제 총투라고 해가지고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국산화했고 이제 SM이라 해가지고 한 고도 100km 되는 가까이 되는 이번 국군에 공개했잖아요. 개발 중인데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저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쏘면
진짜 대응할 수 있는 게 역량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제 포를 쏜다고 해가지고 그 네. 지점에 날아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더에 탐지가 되면 이걸 계산을 합니다. 이게 네. 이쪽으로 날아오냐 안 날아오냐 보고 안 나오는 건 다 포기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핵심적 하는군요. 요격을 하는데 예. 그리고 이게 뭐 아이언돔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방어가 완벽한 건 아니고요. 예. 공세적인 대응력도 필요해요. 아.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만약에 장성정포로 서울 수도권을 노린다고 했을 때 네.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미리 선제 공격을 통해서 일부 포를 파괴했을 경우에는 네. 그 360여 문이 좀 확 줄어들잖아요. 예. 340문. 그렇군요. 그러면 예. 이제 날아오는 바스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또 우리가 한국형 아이언돔이 막으면 그럴 수 있겠군요. 우리가 피해를 확 줄이지 않겠냐는 예. 계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장점이 선제 공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선제 공격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습니까? 선제공 시스템 해가지고 우리가 킬체인하고 부르잖아요. 네. 뭐 선제 타격이라 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만약에 뭐 공격의 준비가 이루어지면은 하겠다는 건데 게릴라식과 이런 북한군 정규군의 움직임은 완전 다릅니다. 네. 게릴라식 움직임은 쉽게 알아차릴 수 없어요. 예. 게다가 하마스 같은 경우는 민간인을 방패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격 기도를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파악하는데 어려운데 북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군이니까 네. 공격을 하려면 다시 여러 부대들이 움직여서 입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네. 이걸 계속 파악해야죠. 그렇군요. 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본토 공격을 했는데요. 그 패러글라이딩을 탄 게릴라 요원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축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총격을 가했잖아요. 북한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 적어도 침투기가 있지 않나요? 레이더에 잡히는데 뭐 AN2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뭐 특수부대 10명을 이제 해가지고 네. 우리 뭐 골프장에 또까지 착륙할 수 있는 네. 비포장을 할 수 있는데 저게 지금 예. 이스라엘 네. 그 하마스가 전동 패러글라이딩 타고서 지금 내려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저게 사전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하마스가 공개를 했어요, 저거를. 옛날에요? 예, 이전에 공개를 했었는데 예. 이스라엘군이 그냥 하마스의 어떤 위협 전술로만 실제 감행을 아직 하는 걸로 저게 예상해보죠. 저렇게 생긴 거였어요. 이제 모도를 다룬 것도 자체적으로 두 명이 모터가 타고 달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예. 뭐 스포츠용으로 많이 쓰죠. 그 스포츠용이에요. 그리고 스포츠용을 군사용으로 사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스포츠용 글라이더도 충분히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북한도 행글라이더식 침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북한의 그런 비정규전 병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뭐 세계 최강이라 하죠. 뭐 지금 뭐 육상, 해상 뭐 적용자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10만이라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뭐 실제로 보면은 북한이 보면은 전략군이라고 한 중에 보면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아. 특수작전군으로. 북한 열병식 때 혹시 그게 예, 소개가 그렇죠. 됐나요? 예, 다 소개됐죠. 아, 열병식 때도 특수작전군 소개가 해가지고 됐군요. 예. 뭐 기존에 있는 북한군의 어떤 이제 뭐 복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개인 전투 장구류가 뭐 서방에 있는 뭐 좀 군대와 지금 나오고 있는 저 AN2기입니다. AN2기 예. 저게 적어도 침투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워낙 속도는 느린데요. 예. 저고도로 날 수가 있어요. 예, 게다가 예. 이제 지금 워낙 이 착륙 거리도 워낙 짧기 때문에 골프장 예. 같은데 계획되어 있는데 골프장도 착륙할 수 있죠. 예, 예. 무인기 무인기도 레이더에 보이네요. 안 잡힙니까? 레이더는 잡히는데요. 워낙 저고도로 날다 보니까 네. 레이더에 안 잡힌 레이더 그러니까 이게 뭐 AN2기가 뭐 천으로 뭐 만들어 레이더에 안 잡힌다 그게 아니라요. 예. 워낙 저고도에서 느리게 날아가니까 레이더에 잘 안 잡히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하마스가요 지금 이스라엘 이제 분리 장벽을 설치해 놨잖아요 가자 지구에. 네. 그래서 그 지하로 뚫는 땅굴을 다수 지금 그 파고 있나 봐요. 네. 뭐 발견되기도 했다는데 맞습니까? 땅굴은 옛날부터 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계속 이제 땅굴 탐지를 통해서 이제 땅굴을 파괴하게 하는데 예, 예. 그 넓은 지역에 뭐 온갖 게 땅굴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넓지도 않대요. 서울의 한 반 정도 크기라던데요. 그 가자 지구가. 예. 그래서 그 국경 사이에 계속 땅굴 국경 사이를 지금 계속 땅굴 나오네요, 저렇게. 예. 예, 예. 보면 이제 F7이나 추정되는 이제 로켓을 네 발 정도 멈춰 지나갔는데 네. 저런 식으로 땅굴을 계속 파면은 찾기 좀 어렵습니다. 아. 쉽지가 않아요, 저런 예, 땅굴 찾기. 예. 이 땅굴 만들 때 북한 기술이 투입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뭐 저런 땅굴을 파는데 북한 기술까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거는 좀 저는 좀 개연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안보 전문가,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제 충돌 상황 좀 살펴볼게요. 팔레스타인 지금 네. 가자 지구 이스라엘이 지금 공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반격하고 있는데 지상군을 곧 투입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상군이 투입되면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예,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군 자체가 보면은 강점이 또 시간전에 특화된 군대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동안 시간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차라든지 보면 뭐 시가전에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약간 메르카바 전차 같은 경우는 시가전에 쉽게 얘기하면 지구상에서 시가전을 제일 잘하는 전차.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지금 나오는 전차 저거는 이제 뭐 젤다 장갑차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저렇게 보면 이스라엘군 자체가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 민간인 지역에 이렇게 가자지구 안에 직접 진입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하게 된다는 거는 하마스의 좀 오판도 좀 있죠. 왜냐하면 하마스가 지금까지는 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면 민간 피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자지구에. 그러면 이제 외신들은 이제 민간 피해 사진이 올라오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보복 공격도 아이언돔 때문에 자제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렇군요. 이번에는 민간인을 납치하고 민간인을 정말 그 축지장에 민간인을 끌고 가고 하는 그런 IS 같은 게다가 또 참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민간인 피해는 이제 역대급으로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인 인질들도 150여 명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인질 협상에 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협상을 하지 않고 구출 작전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뭐 엔테베 공항 작전이라든지 해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대테러전 그리고 인지 구출 작전을 가장 잘하는 군대가 또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중동에서 밀리지 않겠다. 협상이라는 거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민간인들의 또 피해가 있더라도 협상을 하지 않고 구출 작전을 그동안 보아준 이스라엘 모습을 봐서는 구출 작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약 200만 명 이상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마스 대원들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전쟁의 가장 어려운 점이죠. 피해가 구분 안 될 전쟁에서는 어려운데 이스라엘도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할 때 상당히 신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테러범이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제 은거했을 건물에 보면 미리 뭐 대피하라 방송을 하고 폭격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하마스가 정말 IS 같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뭐 하마스가 SNS에서 올린 영상들 보면 민간인들을 정말 잔혹하게 끌고 가잖아요. 뭐 피 흘리는 여성들 끌고 가서 막 그 위에 걸터앉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공개되니까 국제사회에서 과연 과거처럼 하마스가 동정표를 얻을 수 있을까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충돌은 얼마나 길게 이어질까요? 지금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군사력에 비해서 하마스가 비교할 게 아니죠. 뭐 쉽게 정말 이제 민간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밀고 들어간다면 뭐 수준에 끝나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 닷새째인데 사망자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상전이 일어난다면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민간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부는 광주광역시 등에서 추진하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정율성이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군가인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국 행진곡 등을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가 아니며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광역시 등에 이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는 보훈부 승격 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 권고라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기존 사업과 관련해 광주광역시 지역에는 정율성로와 정율성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고 전남 화순군에는 고향집 전시관 등이 있는데 현재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5년 전이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대대적인 리콜 사태로 이어졌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당시 문제가 됐었던 제품의 회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또 중고 거래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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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시중에 팔려나간 침대와 매트리스, 베개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대부분 신체와 직접 맞닿는 제품이라 충격이 더 컸는데 결국 대규모 리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라돈이 검출된 제품 28만여 개 가운데 수거가 이뤄진 건 지난해 11월까지 13만 4천여 개. 회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이 제품을 자체 폐기했거나 제조업체가 폐업한 경우는 회수율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미 상당수가 회수됐거나 폐기됐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지금도 중고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라돈 침대 파문이 시작된 대진 침대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검색했더니 판매글이 주르르 뜹니다. 판매자가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건 제외하더라도 라돈이 검출돼 리콜 대상에 오른 모델도 여러 건 확인됩니다. 판매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내놓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그게 리콜 제품이었나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 침대가 그런지는 몰랐어요. 원안위도 라돈 검출 제품과 관련해 플랫폼마다 금치거를 설정하는 식으로 중고 판매글을 차단하는 장치를 두긴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제품의 브랜드와 모델명을 모두 써넣어야 거래가 막힐 뿐 둘 중 하나만 적으면 따로 제한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브랜드명이나 유사한 제품명으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원안위에는 모니터링 인력이 없어서 신고에 의존하기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라돈의 유해성이 사라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리콜 대상 제품 수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직도 그게 회수가 안 되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우려를 해이죠.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이 유해합니다. 왜냐하면 모핵종이 반감기가 수십억 년, 100억 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원안위는 라돈 검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개인들 간의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올해 초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은 튀르키예에 우리나라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새로운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우정의 마을로 이름 붙은 마을 입주식에 조용성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 모습이 언뜻 보기에는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 뒤쪽에는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이 지진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카라만 마라시 주에서 가장 화려했던 번화가입니다. 지진으로 상가가 무너진 자리에는 이처럼 컨테이너로 주민들을 위한 상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파괴된 집도 예전의 모습을 온전히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이 간 채 텅 빈 아파트가 유령도시처럼 드문드문 서 있습니다. 모두 26만 채의 건물이 무너지면서 튀르키예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이재민이 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재민들에게 안식처가 돼줄 이동식 주택 1000채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튀르키예 이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마을입니다. 한국과 튀르키예의 특별한 관계를 담아 우정의 마을로 이름 지었습니다. 세면시설, 그다음에 또 이중 침대, 그다음에 편리시설이 그래도 나름대로 갖춰 있고 냉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충분한 주거 공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 여럿을 잃고 홀로 새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엘리프 씨도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봅니다. İnşallah nasıl televizyonmuş, işte çamaşır makinesiymiş. Bunlar gerekiyorsa bunların hepsi verildi. Binlerce şükürler olsun. Yani aynı ev ortamını nasıl yarattıysam burada da yarattığım için çok memnunum yani ben. 한국 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에는 경찰서와 자치회관, 교육시설 등 필수 시설도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구호단체는 수혈을 위한 헌혈의 집과 혈액센터를 지어 의료 지원을 중심으로 도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카라만 마라시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양경찰이 인천 웅진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하고 40척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납포된 중국 어선에선 꽃게와 잡어 등 많은 어획물들이 발견된 만큼 경비단은 납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울산 우정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이 SUV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장애가 있는 아기를 태어난 날 퇴원시킨 뒤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신부 측은 낙태를 했던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YTN의 최대 주주인 한전 KDN과 마사회의 지분 매각에 대응해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가 시민 참여형 주주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례 없는 한반도 상황을 목도하고 있고 우리가 처한 통일 환경은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며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글로벌 경제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며 누적된 잠재 부실을 선제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공석으로 사법부가 수장 장기 공백 사태에 빠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 후보를 오는 16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청정에너지 전원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열린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수석 대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파란 하늘에 선선한 공기까지 그야말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 정취가 가득한 도심공원에도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6도까지 올랐지만 퇴근길에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쌀쌀해지겠습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대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0도, 춘천 9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기온이 5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는 강원 내륙과 산간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고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며 날씨가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지고 있는 선거인 만큼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득표율에 따라 지도부 책임론도 불 가능성이 있는데요.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